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성치 운용력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셨던 피터 린치의 전략. 피터 린치는 1944년생이거든요. 네네. 아주 그러니까 우리보다 윗세대시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짜 막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등등 지금 우리 시대에서 혁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융합하고 편집해서 만드는 것이다. 요즘 이런 시각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구닥다리 아주 옛날 것 같지만 이걸 또 어떻게 융합하고 잘 편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 시대적인 흐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느낀 것은 뭐냐면, 산업혁명에 지금 4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공황 전, 1870년대, 그때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절이고요. 그때는 이제 석탄이 위주였다면, 1910년대, 20년대 오면서 이제 전기의 세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유의 시대가 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그죠? 이것이 또 좀 확장돼서 지금은 사물 인터넷의 개념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단계로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연관되면서 가는데, 제 판단에서는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듯이 어느 정도는 그것이 다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항상 시대적인 흐름은 큰 변혁을 통해서 제 판단에서는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시대가 계속될 수 없듯이, 그죠? 컴퓨터의 시대가 계속될 수 없듯이 새로운 또 주도적인 트렌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터 린치도 오렌 버핏도 존 템플턴도 그 시절에 맞는 트렌드에 집중했고 시장을 역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죠?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투자한다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로, 대가들의 그런 투자 원칙과 기술들을 자기만의 성향에 맞게 노하우로 만들어내야지만이 그것이 자기만의 기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또 제가 연말이니까요, 전체적인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드리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내년도에 시장을 좀 바라보고,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역시 제가 항상 이런 책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뽑아 오는데요. 첫 번째는 피터 린치가 했던 말들 중에서요, 이기는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피터 린치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전설의 영, 올가의 전설의 영웅, 그죠? 전설로 떠나는 올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투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기는 투자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투자는 뭐냐? 그 기업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 예, 그리고 주식 투자가 여전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투기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최악의 투자가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시장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종목을 고르는데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유독 주식 투자만 계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탁구를 치다가 탁구에 재주가 없다. 골프도 있고요. 바둑도 있고요. 자기 취미생활 중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탁구 못 친다고 해서 자기가 뭐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더 배우면 늘 수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 주식이든 탁구든 바둑이든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더라도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요. 훨씬 높은 수익, 훨씬 높은 기력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은행에 그냥 예금이나 이자 받아먹고 살든 아니면 임대사업을 해서 내가 월세를 받아먹고 살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관리를 잘할 것인지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간접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길 것인지 또는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은행 이자로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자기가 소질이 있고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저 조금은 성향이 급하시고 투기적인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새는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단기로 내가 한 달에 몇십 % 수익을 내야지 내가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이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줬지만요. 지금은 아니죠. 그건 재수다, 운이다, 요행이다. 꾸준하게 1년 후에, 5년 후에 내 계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뭐냐면 몇 달 요행으로 수익 많이 냈다가요. 몇 년 동안 다 까먹어버려요. 이름 제가 운영 계좌를 받아보면 주식을 이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많게는 7, 80% 손실 난 종목도 있습니다. 대형주 가지고. 적게도요. 거의 3, 40% 손실 나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기업을 샀는데 70%, 80% 될 동안에 내버려 뒀느냐. 자기가 선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추천했거나 정권사에 추천을 했거나 그저 무슨 자료를 받거나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산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듣고도 사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근데 70, 80% 빨 동안에도 손을 안 대요. 자기가 선택한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해요. 그러면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포카처럼 내가 이길 수 있는 패라면은 한 석장, 넉장 받아보고 실적 수급 보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보고 판단했을 때 이건 된다 싶으면 확률적으로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게임이지만 주식은 포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초장에 바로 패를 접어버려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번 선택해서 어떻게 10번 다 맞춥니까? 5번 맞춰도 천재입니다. 근데 그건 실패한 그 5번을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잘 선택한 5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해야지만이 여러분의 계좌가 안정적으로 그죠? 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보더라도 안정적이지. 그죠? 운으로 20%, 30% 나와야 다 꼬라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변동성만 키우면서 계좌는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제발 도박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라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세,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식 투자 정말 재밌는 재테크예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요. 수익 내기 좋은 재테크예요. 왜?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포카의 원리, 주식시장의 생리와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저 수익을 내기는 좋아요. 좋은 기업을 선택하면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터 린치는 가장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간만으로, 자기의 간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는데요. 피터 린치가 특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간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이번에는 뭐 하학조가 모르겠지. 이번에는 조선주가 너 이렇게 빠진다 모르겠지. 이번에는 IT가 아마 오를 것 같아. 이번에는 자동차가 오르지 않을까? 네.
실제로 실적이 좋은지를 보고 돌아가는 동향 산업분석 리포트를 보고 그래 실적이 좋아지면 사면 되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자기 간만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봐요. 손해를 봐. 그런데도 느끼는 게 없어요. 시장 탓하고 업종 탓하고 나중엔 종목 탓합니다. 자기가 사놓고. 그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또 손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보다가 요번에 이 종목이 많이 빠졌네 하면 또 그쪽에 감각으로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람의 감각은요.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10번에서 9번 성공하더라도 한 번을 실패하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죠?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업을 아셔야 돼요. 숙제를 해야 돼. 사기 전에는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숙제를 하고 그 기업을 사야 돼요. 그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최근에 수급은 어떤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은 있는지, 주요 제품들의 경쟁력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시대적인 트렌드, 피트린치가 강조했잖아요. 그죠?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느냐. 생활 속에서 이 트렌드가 먹힐 것인가. 그걸 판단해서 그 기업을 사야 되는 거지. 무작정 그냥 오른다. 시세판 보고 있다가 차트 보고 있다가 분차트 보고 있다가 막 오르니까 사고. 폭락하면 팔고. 그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죠? 시세판 보고 투자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수익률을 저조했으니 이젠 오를 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실한 기업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산다. 그죠? 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할 때는. 근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저 감으로만 산다는 거죠. 먹는 감 말고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의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굴지의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굴지의 대그룹이나 또는 큰 기업을 운용을 하셨어요. 돈도 많아요, 지금 또. 근데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자기 혼자서 합니다.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수익이 잘 안 나. 제 경험적으로 보면. 왜? 그분들 따지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최적의 투자 시점을 계속 고민합니다. 지금 시장이 거시경제가 이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을 자기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걸 다 주식시장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터지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딜레마에 엄청난 오랜 기간을 빠져 있었거든요. 밤샘 하면서 미국 시장 보고 유럽 시장 보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지쳐가지고 잠이 들고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죠? 그런 거 다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매매하고 흥분과 공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월. 그러면서도 전혀 시장의 방향을 맞추지는 못해요. 경제학자하고 원숭이하고 주식 투자를 시켰더니만 경제학자들의 수익률이 1년 후에 보니까 훨씬 더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원숭이는 그냥 다트 던지듯이 그냥 던져가지고 골랐는데 기업을. 그와 똑같은 거죠. 경제학자들은 항상 전망하지만 맞추지를 못해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다 틀렸어요. 거의 80%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재앙 전망이나 경제 전망을. 그죠? 근데 또 내년에 또 전망하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뺏길 때 기업을 투자해라. 그죠? 시장 상황은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트렌드나 그 기업을 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주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도구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싸게 잡을 기회로 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그죠?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 빠지면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이 투자할 때입니까? 내 관심 종목이 싸면 투자할 때죠. 왜 시장을 바라보냐는 거죠. 기업을 바라보셔야지.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이 싸게 거래되고 시장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다면 그게 기회 아닌가요? 그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야죠. 자꾸 시세를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의 가격을 자꾸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 본연의 가치에는 집중하지 않고 자꾸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률을 같은 20% 30%를 내더라도 그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가치에 투자해서 내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한 방에 투자해서 그저 개별주나 급등주나 한 종목에 몰빵해서 20, 30% 내는 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여러분들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와 주투자의 공통점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한마디 그 2015년도 핵심 키워드 분석인데요.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될 거다. 하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 상품 가격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따로 놀고 있죠. 경기 부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돈 풀고 있고요. 주시장 좋아요. 그죠? 저유가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근데 중국은 그죠? 안정적인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공격적인 부양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일본 유로존은 돈을 풀 걸로 보입니다. 계속 일본도 계속 풀고 유로존 또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점입니다. 근데 뭐예요? 정책 공조가 서로 다 이제 흔들리고 있죠. 어떤 데를 풀고 어떤 데는 돈을 쪼고 네,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2015년 장은요, 저는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그때부터 하반기부터 시장 자체는 오히려 좋아질 거라 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냐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 이 부분은 뭐 변화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유가가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시장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기업들을 어떤 트렌드가 부각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역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 저유가 수혜주들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고요. 특히 여기는 제가 빼놨는데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메가피트렌치를 하면 2015년 메가트렌드 분석에서 제가 뽑아놨는데요. 특히 주주환원 그죠? 주주환원 이쪽 그러니까 대그룹들의 그 지주회사로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지배 구조의 변화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의 장기화, 요것도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쪽도 여러분들 좀 관심에 두시고요. 나머지 뭐 트렌드도 또 꾸준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분야니까 저런 데서 핵심적인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하신다면 좋은 그런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유성치 운영령님 그러면 내년 메가 트렌드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핵심은 주주 환원과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 중에서도 하나만 딱 뽑는다면 제 판단에서는 주주 환원, 그러니까 지배 구조 변화 수혜주들을 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물가 시대고 저성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고배당을 해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배 구조의 변화가 왜 그거와 맞물려 있냐면 그동안에는 대주주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떨어졌죠. 이건 회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렇지만 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의 지분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배당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수혜가 개인 투자가들, 주변 투자가들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이 내년도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갈게요. 네,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사물 인터넷 쪽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물에 이제 인터넷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든, 그죠? 이제 TV에도 다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이제 태블릿, 뭐 스마트폰, 그리고 또 어디로 확장됩니까? 예, 앞으로는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집, 전체가 다 이제는 인터넷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요. 스마트홈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가 제일 잘 팔릴까요? 그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이 어떤 걸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그 명언 한마디는요. 나는 현재 그려진 큰 그림에 의심이나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한다. 주식에 대한 신념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면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 상황에 제가 이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나 절망감을 가지지 마라. 그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이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신념을 좀 가지려면 큰 그림을 봐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이나 은행 이자 수익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뭐냐? 좋은 기업을 선택했을 때만이 그렇다. 예, 그죠? 그래서 시세의 흐름에 자꾸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보시면서 가신다면, 단지 전제 조건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시장의 이런 변동성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연말 연초가 지나면서 결국 어닝 시즌입니다. 좋은 기업들이 또 갈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거든요. 제일 모직이 좀 이제 쉬어가고 기간 자금이 좀 풀리게 되면 아마 연초 장세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잘 나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자, 어제 카운슬러에서요, 제가 서울 반도체로 반토막이 난 투자자분들 만났습니다. 연초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올해 업황이 좋다는 전망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유성치 운용력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낫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레드오션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컴투스, 서머너즈 워 하나로 정말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레드오션을 벗어나는 어떤 기회를 잡는 것도 제조업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조업의 레드오션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레드오션 생각해 보시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집중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